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스크 액세스 타임 얘기했었죠. 그래서 디스크는 원판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쌓여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각 원판에는 동심원에 트랙들이 놓여져 있고, 어떤 한 위치에 레디얼 포지션, 그 리드 라이트 헤드가 움직여서 어떤 특정 위치에 가면은 거기에 있는 그 트랙들, 버티컬 트랙들의 집합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실린더. 그래서 리드 라이트 헤드는 이렇게 그 암에 묶여 있어서 우리가 손같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딱 특정 위치까지 가는 시간을 우리 저쪽에 있는 외국인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 이쪽에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안경 낀 학생. What is the sick time? Did you attend the last class? No. What is the sick time? You attend Monday class? How about you? What's the sick time? Time to read or write desired time. Excuse me? Time to read or write in a desired time in a disco. Time to read the right. Or write in a desired track. In a desired track. Exactly. Okay. So to move some, so the basic unit of transport is a block, which is called sector in disk. So you have to read some sector. To read some sector, you have to move the read-write head into the right radial position, right? The sector is located. So as he said, right track, right? That's the sick type. Do you understand? You follow? There are many circles, track. The read-write head should move to the right track. But each plate you have up and down two-side track. So if you have multiple platters, then you have actually cylinder of tracks. Okay, this is called cylinder. So you have to move the read-write head to the right track or radial position or exactly cylinder, right? That's the sick type. What is the rotational latency? You attend the previous class? You didn't come. What's the 영어로 하게 되네. What's the rotational latency? 원하는 섹터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 가는데 리드라이트 헤드가 움직이나? 디스크가 돌죠. 우리 디스크들은 분당 회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빨리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리드라이트 헤드가 여러분이 봤듯이 LP판의 리드라이트 헤드 비슷하니까 쭉 움직여서 레디얼 포지션에 가면 그 바로 밑에 원하는 섹터가 있을 확률은 굉장히 적죠. 한 트랙당 몇 개야? 실제 이그젬플 보면 트랙당 약 10,000개에서 한 50,000개의 트랙 섹터가 존재해요. 맞나? 아니구나. 걔는 트랙이고 섹터는 몇 개 있나? 여기 없나? 100개에서 500개. 그러면 얘가 회전하면서 움직여서 원하는 섹터가 리드라이트 헤드 안에까지 도착할 때까지 회전하면서 걸리는 시간. 평균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 회전. Help rotation. Because it takes full rotation that you can scan all the sectors. But with help rotation, average, you can find sector if you look at the average. That's the rotational latency, right?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섹터가 이렇게 계속 움직일 거예요. 얘는 쉬지 않고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그 섹터에 있는 정보를 실어 나를 때까지 걸리는 시간. 걔가 이제 트랜스퍼 타임인데, 걔는 한 트랙에 섹터가 몇 개 있는지, 어떤 섹터의 덴서티가 얼마인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얼마나 밀집하게 저장되어 있는지. 회전 속도에도 관련이 있을 거고. 그게 이제 디스크의 성능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섹터는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 요절의 맨 앞에 그러면 디스크 포매팅 하는 거는 뭘 하는 과정이죠? What is disk formatting?
뒤에 뭔가 못 찾았어 아직? 디스크에 섹터에 있는 정보를 다 지우는 다, 작업. 다 지우는 작업인가? 지우기만 하면 끝이야 그냥 데이터? 덮어 쓰면 되지 꼭 지워야 되나? 비어있다고 그거 일부러 쓸 필요 없잖아. 그냥 다 지워져 있다고 가정하고 그냥 쓰면 되잖아. 근데 처음에 가져온 그 디스크들은 뭐가 없어요? 프리앰블 정보가 기록이 아직 안 돼 있거든. 그냥 로우 데이터만 있으니까 실제 섹터의 구성을 보면 프리앰블이 있고 얘는 뭐 어떤 빅 패턴이겠죠. 걔가 디스크 리드라이트 헤드를 싱크로나이제이션 하기 위한 어떤 사전의 빅 패턴인데 그 프리앰블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에러 커렉션 코드 ECC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 사이에 갭이 있고 그래서 디스크 포매팅을 한다는 것은 이 프리앰블을 써주는 것들이에요. 거기까지 아직 우리가 얘기 안 했나? 포매팅 한다는 것은 뭐예요? 프리앰블을 써주는 거고 프리앰블을 써줄 때 포매팅 할 때 여기 또 다음번 질문 ECC도 써줘야 되나? 포매팅 할 때 포매팅이 프리앰블 빅 패턴을 기록하는 거라고 그랬죠? ECC 써줘야 되나 그때? 네, 써줘야 된다. 손. 써주면 써줄 수 없다. 손. 왜 써줄 수 없어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ECC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데이터를 가지고 ECC를 만들 텐데 패러틱은 ECC가 만들 텐데 데이터 아직 쓰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ECC는 비어져 있겠죠. 그 칸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제 정보를 기록할 때 거기다 ECC가 계산돼서 추가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매팅은 프리앰블만 쓰는 거다. 그래서 틱타임 하는 시간은 보통 이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뒤에 로이드를 공부할 거예요. 이게 오래 걸려. 한번 기계적으로 움직이니까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데도 컴퓨터의 속도에 비하면 컴퓨터는 엄청 빠르죠. 그렇죠? 우리 클락 사이클 타임을 생각하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얘가 한 요즘에 새로 나온 것도 뭐 한 3ms 이상 걸려요. 이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저 한 번 움직이는 동안 CPU는 뭐 수천만 명령어 이상을 처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게 굉장히 느리고 하지만 이게 피지컬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옆에 있는 트랙은 바로 옆 트랙은 아까 트랙이 한 10,000개에서 50,000개라고 그랬죠. 이게 옆에는 살짝 움직이면 되니까 거의 안 걸리는데 저 끝에서 끝까지 움직이려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뒤에서 배울 게 디스크 스케줄링이에요. 랜덤하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랜덤하게 처리하다 보면 랜덤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되게 시간이 걸리는데 걔를 이렇게 한 번에 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앞에 가는 방향으로만 이렇게 순서대로 처리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 디스크 식 타임의 오버헤드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게 성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게 크기 때문에. 로테이셔널 레이턴시는 이제 분당 회전 속도가 빠를수록 반회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짧겠죠. 이건 여러분이 계산하면 금방 나오고. 트랜스퍼 타임은 보통 그 섹터가 512바이 섹터인데 이 정도의 전송 밴드위스를 가져요. 디스크 같은 게. 이 정도의 밴드위스를 갖는다. 그 다음에 디스크 컨트롤러는 이제 CPU로부터 명령을 받죠. 그래서 CPU로부터의 어떤 커맨드를 받아서 뭐 읽거나 쓰거나 포매팅을 하거나 혹은 저 명령이 오면은 그 디스크 섹터의 주소가 올 테니까 주소에 따라서 리드 라이트 헤드를 움직여야 되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에러를 기록한 다음에 ECC를 체크해서 에러를 코렉션하거나 디텍션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디스크에 쓸 때는 아마 비시리얼하게 쓸 텐데 실제로 우리가 C 컴퓨터 내에서 전송할 때는 버스로 전송하니까 뭐 바이트 패러렐하게 보내든지 뭐 워드 패러렐하게 보내겠죠. 버스 폭에 따라서. 그래서 그 시리얼 패러렐 트랜스퍼 컨버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디스크에도 디스크 캐시가 있어서 이런 걸 버퍼링이나 캐시를 통해서 디스크 컨트롤러에서 바로 전송할 수 있어. 거기 남아있는 경우에 뭐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자, 이그젬플 살펴봅시다. 그래서 디스크의 액세스 타임 우리가 여러분이 메모리 액세스 타임, 에버리지 메모리 액세스 타임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했나? 했었나? 캐시,
히트 레이트. 우리 캐시는 공부했잖아. 캐시 미스 레이트, 히트 레이트, 캐시 히트 타임, 그렇죠? 더하기 미스 레이트 곱하기 미스 페널티. 설명했었죠? 설명 안 했나? 내가 컴퓨터 구조랑 헷갈려서 내가 어디까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평균 메모리 액세스 타임, 메모리를 액세스하는 시간은 실제로 메모리까지 가지 않고 이걸 에버리지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라고 하는데, 히트 타임, 캐시 히트하면 그걸 끝나. 근데 항상 히트하는 게 아니죠. 더하기 미스 레이트, 미스 할 때마다 그 다음 메모리에 가야 되죠. 그 다음에 가는 거를 미스 페널티라고 한단 말이야. 이렇게 돼요. 이거 설명했었나? 여기서 설명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안 했어요? 여기 OS 컴퓨터 구조 안 들은 사람. 이 설명 들었나?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겸사겸사 나온 김에 빨리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액세스 하는 게 요즘 한 200에서 400 사이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 200 사이클 하고 히타임의 퍼스트 레벨 캐시가 요즘에 i7 같은 경우는 4사이클 걸리는데 CPU 사이클로 캐시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서 CPU가 빨라지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걔를 1사이클이라고 하면 얘가 CPU 사이클로 에버리지 메모리 액세스 하면 1 더하기 미스 레이트이 예를 들어 5%다. 그러면 0.05 곱하기 200 하면 평균 메모리 액세스 타임 얼마 나와요? 200 곱하기 0.05 하면 얼마 나오나? 10 나오죠? 그럼 더 합해서 11이야. 이게 너무 크다.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L2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건 캐시가 하나 있었을 때고 에버리지 메모리 액세스 타임 L1, L2 둘을 썼을 때는 히트 타임 똑같아요. 여기까지. 플러스 미스 레이트 곱하기 미스 페널티인데 과거는 메모리에 의존했었는데 미스 페널티가 다시 L2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 히트 타임 L2. 이건 L1이었고 그렇죠? 히트하고 여기 미스 레이트 L2 곱하기 미스 페널티는 변함이 없죠. 한번 메모리까지 가는 시각은. 대입해 보면 1 더하기 0.05 곱하기 히트 타임이 예를 들어 L2가 6사이클 걸린다 그러면 6이고 미스 레이트이 1%다 그러면 0.01 곱하기 얘가 200이 되죠. 그러면 얘가 2고 더하기 6하면 뭐야? 8이 되지. 8 곱하기 0.0 하면 0.4죠. 그러면 L2를 왜 추가돼야 되는지 알겠죠? L2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한번 명령어를 가져오거나 데이터를 가져올 때, 캐시플러 가져올 때 레이턴시가 이렇게 액세스 타임 차이가 난다. 알겠죠? 근데 이게 이제 히트타임이 1사이클이 아니라 실제는 4사이클이고 200이 아니라 400이면 얘도 크다고. 그렇죠? 그래서 L3까지 현재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게 점점 메모리가 멀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L4도 필요할 거라.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캐시랑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을 우리가 에버리지 메모리 액세스 타임으로 메모리 시스템의 성능을 표현하는데 디스크 액세스 타임은 디스크의 성능을 우리가 대략 이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트랙, 그 실린더에 도달할 때까지 리드라이트 헤드를 움직이는 시간. 그 다음에 얘가 돌면서 현재 원하는 섹터가 리드라이트 헤드 밑에까지 오는 시간인데 평균 잡아서 2분의 1 회전 시간이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타임. 그 다음에 중간에 그러니까 디스크 컨트롤에서 오버헤드가 들어가면 그걸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성격을 가진 그 디스크가 있을 때 평균 디스크 액세스하는 시간이 얼마냐 내가 아주 문제 쉽게 내면 이렇게 낼 수 있어. 아주 쉽게 내면 여러분한테 너무 어려워서 점수 하나 주겠다. 이것도 못 맞추면 빵점이지.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얘가 뭐랬어? 식타임은 평균 식타임이 6mm 더하고 그 다음에 분당 10,000회전이면 어떻게 돼야 돼요? 초당은 몇 회전이야? 만 나누기 60회전이죠? 그러면 만 나누기 60 하면 얼마야? 한 150, 166 정도 나오나? 예를 들어 166.7이 나오면 초당 166.7 회전하는 거죠. 그럼 166분의 1초, 167이라고 합시다. 쉽게 해서. 167분의 1초 동안 한 회전이니까 곱하기 2, 167 곱하기 2분의 1 동안 반 회전 하겠죠? 그렇게 대략 계산하면 그게 얼마가 나와요? 이 example에서는
6, 3. 3이 나오는 거고. 3을 더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퍼 밴드위스가 50MB/s인데 0.5를 하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0.01이 나오고 거기다가 컨트롤 오버헤드를 하면 평균 9.2ms 걸립니다. 디스크 한 섹터 가져오는데 이해되죠? 만약에 페이지가 한 섹터가 아니라 뭐 섹터 한 8개라고 하면 여기 트랜스포 타임 할 때 트랜스포 타임만 늘리면 되죠. 그래서 전체 그 디스크 액세스 타임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디스크 컨트롤러 내부에 캐시가 있기 때문에 캐시에서 히트하는 경우는 실제 트랜스퍼 밴드위스가 저 정도에서 훨씬 더 증가한다. 왜냐하면 걔는 미케니컬하게 읽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레지스터로부터 바로 메모리로부터 읽어오는 거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디스크로부터 읽을 때 만약 식 타임이 4ms고 회전 속도가 분당 7500회전이고 512바이섹터 트랙마다 500개의 섹터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섹터의 길이는 512바이트고 만약에 2500개의 섹터를 구성하는데 한 파일을 읽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게 각 섹터가 랜덤하게 흩어져 있느냐, 이 파일이 연속적인 트랙이 있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보여주는 한 이그젬플이에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파일이 그 트랙, 연속적인 트랙에 저장되어 있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돌면서 가져올 수 있다. 시퀀셜한 거 가장 성능을 극대화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5개의 인접한 트랙에 섹터들이 분포되어 있을 때 첫 번째 섹터를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풀 식 타임 다 들어가죠. 그럼 첫 번째 식 타임 4ms, 로테이셔널 레이턴시 이걸 계산해 보면 4ms가 나와. 그 다음에 그러면 식 타임 플러스 로테이션 이제 섹터까지 온 거야. 그럼 8ms 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500개의 섹터를 읽어야 되잖아. 그렇죠? 한 트랙이 다 있다 그랬으니까 연속적인 5개 트랙에 2500개의 섹터로 된 파일을 읽는 거니까 500개 한 번 읽는 데는 한 번 회전하는 시간이니까 8ms. 그러니까 첫 번째 500개 섹터를 읽는 데는 16ms가 걸리겠죠. 따라와요? 응? 오케이? 쉽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번에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바로 옆 섹터로 움직여야 되죠. 옆 트랙으로. 움직이고 다시 식 타임에서 그 첫 번째 트랙을 찾아야 되고 로테이션 레이턴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야 되지. 그래야 전체 거기 500개 트랙을 다 읽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 4 곱하기 12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얘는 뭐야? 로테이셔널 레이턴시하고 한 번 반회전하면 그 섹터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회전하면 전체 거기 있는 트랙의 섹터를 못 읽는 거니까 12ms가 걸리는데 여기 빠져 있는 게 뭐예요? 뭐가 빠져 있나? 어? 그 옆 트랙으로 움직일 때 걸리는 식 타임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건 무시한 거야. 그게 아주 작아서 무시한 건데 그걸 고려하면 12. 뭐가 되겠죠? 그걸 무시했을 때 그 정도로 빨리 걸린다. 여기 난 자네가 좋은 줄 알았는데 잘 따라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상황에서 옆 트랙 움직이는 식 타임 무시하고 연속적으로 그냥 한 트랙 가서 첫 번째 섹터 찾고 한 바퀴 돌고 바로 옆에는 바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첫 번째 섹터 찾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5번 계속 하면은 64ms밖에 안 걸려요. 2500개 섹터짜리 한 개의 파일을 읽는데 연속적이니까 거의 계속 회전하면서 그냥 읽어오는 거야. 처음 섹터만 찾고 그냥 회전하고 처음 섹터 찾고 회전하고. 그쵸? 근데 만약에 각각의 섹터가 랜덤한 위치에 디스크 전체에 랜덤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돼? 한 섹터 처음에 식 타임 로테이션 레이턴시는 다 4ms고 그 다음에 한 섹터 읽는데 0.16ms 걸린 이건 계산하면 나오니까 그러면 한 섹터 있는데 얼마 가요?
4 더하기 4 더하기 0.16, 8.016씩 걸리는. 근데 모든 섹터가 랜덤하게 있으니까 매번 섹터 찾을 때마다 seek time, rotation, latency가 들어가죠. 곱하기 2500번 하면 어떻게 돼요? 20초가 넘게 걸려. 속도 차이를 알겠죠? 응? 여기 64ms 하고 20초면 20배, 60에서 1000ms니까 거기 다시 한 15배 정도 들어가니까 약 300배 정도 차이가 나, 대략. 이해돼요? 그래서 그러면 디스크 요청이 랜덤하게 들어오면 아무 생각 없이 그때그때마다 섹터를 찾아서 리드 라이트 헤드 움직이고 로테이션 레이턴시 감당한 다음에 읽고 또 움직이고 랜덤하게 움직이다 보면 성능이 굉장히 안 좋겠죠, 디스크 성능이. 이해되죠? 그래서 디스크 요청 순서대로 처리하면 성능이 떨어져, 굉장히.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 아이디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요청은 랜덤하게 들어오는데 랜덤하게 그때그때 움직이면 이렇게 2500개 섹터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걸려. 그러면 이 성능을 임프루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이디어. 응? 아이디어. 우리 뒤에 보기 전에 항상 또 내가 너무 보너스를 남발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기말고사는 보너스 한 30점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이번 학기 보너스 30점 넘은 사람 없어? 20점 넘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너 넘었지? 여기 학생들 나한테 좋아, 우리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하자고. 또 보너스 줄까? 너무 남발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어? 디스크 캐시? 물론 캐시를 사용하는데 걔는 캐시를 사용하면 그만큼 메모리를 잡아먹고 오버헤드가 들어가잖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seek time 이거는 별 변화가 없어. 어떻게? 일단 IO 요청 들어오는 걸 큐 같은 것에 넣어놨다가 일정 시간마다 CPU 타임가 좀 길게 해서 한 1000번의 CPU 타임 중에 한 번씩 확인을 해서 이제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IO 비슷한 것끼리 어떻게 묶어? 동일한 디스크 주소로 가는 애들은 동일한 비슷한 트랙 정도로 간 애들은 묶어서. 근데 그거를 비슷한 트랙으로 묶는데 트랙끼리 묶긴 한데 트랙들이 또 왔다 갔다 하면 걔도 왔다 갔다 하잖아. 현재 헤더 위치랑 헤더 움직이는 방향 보고 어느 새로 들어온 인풋이 현재 헤더 위치랑 헤더 움직이는 방향 고려해서 접근이 용이하면 먼저 쳐들어. 그러니까 이제 저 방법을 하면은 현재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이쪽 방향에서 제일 가까운 것부터 처리하는 거지, 그렇지? 그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움직일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오버헤드가 적다면은 가장 짧은 현재 트랙에서 가장 가까운 트랙, 인 방향이건 아웃 방향이건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잖아. 보너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디스크 스케줄링이야. seek time을 랜덤하게 처리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하면 오버헤드가 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울 것들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뭐야? 랜덤 스케줄링. 각각을 그냥 온 순서대로 랜덤하게 처리하겠다. 이거는 시뮬레이션 목적으로, 그러니까 뭐 실험 비교 대상으로 랜덤하게 하면 성능이 이렇게 나쁜데 이런 다른 알고리즘 성능이 좋아진다. 비교 대상으로 쓰는 비교 대상이고 가장 페어한 거는 뭐야? 요청 온 순서대로. 그렇죠? 우리 은행에 가면은 할 일이 많다고 그 사람을 뭐 할 일이 적다고 큐에 앞으로 들어오고 그러진 않잖아. 그냥 순서대로죠. 번호표 순서대로니까. 이게 제일 페어한 거예요. 파이포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스택으로 가장 최근에 들어온 요청부터 처리할 수 있어. 가장 들어온 순서가 됐네. 그러다 보면 최근 거 요청 사이에 약간의 로컬리티가 있다면 이게 조금 더 성능이 날 수 있겠죠. 최근 거부터 먼저 처리하고 지나간 거 밀어버리면 막 요청이 막 들어오는 순간. 아니면 우선순위 기반으로. 우선순위는 스케줄링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밖에서 요청하는데 얘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으면 걔부터 처리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우선순위도 랜덤하다고 가정하면 얘도 랜덤 트랙으로 간다면 랜덤이랑 비슷하겠죠, 성능이.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요청자의 의도에 따라서 얘가 온 순서나 얘가 요청한 우선순위 이런 거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배울 것들은 이런 건데 딱 보면 이제 알 거야. shortest scan time, service time first. 그게 뭐야? 현재 트랙에서 가장 가까운 트랙에 있는 요청부터 처리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게 알겠죠? 여러분 빨라질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리를 최소화하니까. 스캔은 뭐야? 스캔은 다른 말로 엘리베이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바깥에서 이제 리드 라이트 헤드가 바깥에서 인사이드로 들어온다 하면 이 방향으로 가는 거를 다 처리해.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갈 때 반대 방향으로 다시 들어온 거를 처리하고. 하지만 이 방향으로 갈 때는 가장 가까운 것부터 처리하게 되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가면.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좀 잘 얘기하고 나갑시다. 스캔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일단 스캔으로 하다 보면 문제가 뭘까? 문제가 뭘까? 여기서 이제 보너스. 여기 아무도 공부 안 했을 테니까. 보너스 5점. 여러분이 이번에는 한 번도 보너스 못 받은 학생한테 우선순위 좀 줄게요. 그런 학생이 없으면 이제 이제 방금 막 지나갔는데 음. 이제 그러니까 여기 100에 펄스 하는데 이제 딱 여기 지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리퀘스트가 여기 뒤쪽에 있는 게 하면은 다시 이렇게 갔다 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자네 일단 5점.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스캔도 있지. 맞아. 그거 있고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을까? 자네 처음인가 보너스? 아니 이건 네. 둘 중에 처음인 사람. 먼저 우선순위 줄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끝에 있는 것들 한 번 갈 때 가운데 있는 것들 두 번씩 지나가기 때문에. Exactly. 가르쳐준 거 아니지, 친구라고. 오케이, 보너스 5점. 좀 쉽지 않은데, 양 끝에 있는 건 뭐예요? 아까 저 친구 얘기했지, 일단 지나가면 한참 기다려야지 다시 올라올 때. 근데 가운데 있는 거는 반 갔다 돌아올 수 있는데, 맨 끝에 있는 건 뭐야? Full round trip 딜레이. 그러니까 그동안 얘는 2번 거치는데, 얘는 일로 끝까지 가고 일로 끝까지 2배 더 기다리게 되죠. 그래서 양 끝은 더 기다리고 가운데 있는 거 선호하게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야? 그래서 나온 게 이게 이제 스캔을 왔다 갔다 하니까 엘리베이터라고 하고, C스캔은 바깥쪽에서 예를 들어 안쪽으로 하면 쭉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면 얘네들 오래 기다리니까 다시 뿡 뛰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있지만 얘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다시 처음으로 가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C스캔. 1A. 그러면 그런 서비스 타임의 베리에이션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베리에이션. 얘는 디스트리뷰션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너스 문제. 이번도 한 번도 안 받은 학생한테 기회를 주겠어. 자, shortest service time first scan, C스캔은 다 공통적인 문제점이 있어. 뭔가? 어떤 문제점이 있나? 지금 있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요청이 들어오면 그 게스트를 수행을 못해서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있는 것 같아. 다 뭐예요? 서티 서비스 타임이야. 근데 요청이 여기 들어오고 요청 아직 처리 안 했는데 저 먼 게 있는데 다시 앞에 이 트럭이 계속 오는 거야. 어떻게 돼? 저쪽은 뭐야? 한참 기다리죠? 끝없이. 모노폴라이즈 할 수 있어. 최근에 이렇게 했을 때 한 트럭이
얘도 한 스캔을 하는데 요청이 이 트랙이나 가까운 트랙에 있으면 그전 게 있는데 계속 있으면 얘는 어떻게 돼? 무한정 기다리게 되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n스텝 스캔을 어떻게 하는지 유추할 수 있는 사람한테 다시 보너스 5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까? 응? 그러니까 스타베이션 문제가 있잖아. 그렇죠? 식당 요청했는데 뭐 계속 새로운 거 저쪽에 들어왔다고 나한테 안 오네 막 이러잖아. 어떻게 하면 돼? 스레시홀드 값을 두고 몇 개까지만 읽는다는 걸 정해두고 그 넘어가는 거에 처리하자 무조건 다시 돌아가야 되고.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이거예요.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나? 난 사실 그 뒤에 학생한테 먼저 했는데 자네가 학생이 손 들었거든. 자네 손 안 들었죠. 자네 얘기할 수 있나? 구체화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좀 구체적으로. N개를 정해가지고 N개가 들어오면 N개를 스캔하면서 N개 데이터만 먼저 IO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위치랑 상관없이 IO를 안 하고 그 엔게된 건 그 나머지 건 어떻게 해? 그냥 버려? N개 다 확인 다 IO 끝난 다음에 그 걔도 쌓아둬야 될 거 아니야. 큐에다가 몽땅 다. 그러면 여기는 엔게에 따라서 저기 뭐야 뒤에 게 또 너무 많아질 수도 있잖아.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큐를 2개만 하는 거, 큐를 몇 개를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둘이 합작이니까 3점씩 어때? 3점씩 빼야하게 3점씩 보너스 줄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는 어려운 게 없다니까 쉽잖아. 뭐 이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게 많아지면 복잡해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몰라. 여기 쌓이면. 자, 그래서 우리 요청이 이렇게 예를 들어 5 순으로 트랙에 대한 요청이 55, 58, 39, 18, 90, 160, 150, 38, 184 이런 순으로 들어왔다. 아마 맨 안에 있는 게 0번이고 맨 바깥에 있는 게 저 뒷번이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처리하면 처음에 트랙이 어디 있다고 가정한 건가? 여기 뭐 없나? 스타팅 트랙이 100이잖아. 그렇지? 100번 트랙이 있었다 가정할 때 얘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 움직여? 45 트랙 움직이죠? 그 다음에 58이었으니까 3 들어오고 그 다음에 39니까 다시 얘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잖아. 제일 가까운 쪽으로. 이건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할 거야. 이거 이해되죠? 순서대로 하면 평균적으로 55.3 트랙을 움직이게 되는 거야. 한 번 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그렇죠? 근데 쇼피스 서비스 하면 퍼스트는 100에서 이 요청이 쌓여있다고 생각하고 100에서 어디로 가야 돼? 제일 가까운 거. 윗번호 중에 제일 가까운 건 150이죠? 100짜리 위에서. 밑에 번호 중에 제일 가까운 건 뭐야? 9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일단 90으로 가. 그럼 처음에 10트랙을 움직인 거지. 그럼 90트랙에서 그 다음 요청을 보면 어디가 제일 가까워? 150 아니면 58이지. 58이 가깝죠? 그래서 32트랙을. 그래서 58로 갔다가 58에서는 또 55니까 그 다음에 3으로 가고. 쭉 1로 갔다가 그 다음에 뛰게 되죠? 그래서 여기 커지고. 평균하면 27.5. 스틱 타임이 거리에 비례한다면 한 반으로 줄었죠? 쇼티스 서비스 타임 퍼스트 하면. 이해되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사람이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이너머스트 가장 안쪽이나 가장 바깥쪽은 남들보다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 또 방금 지나간 애들은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야. 아차 우리가 엘리베이터나 버스나 아차 지나간다 그러면 한참 기다리자. 똑같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긴다. C스캐닝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큘라로 한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shortest service time 스캔, 그 다음에 C스캔 모두 스타베이션 문제가 있죠. 계속 요청이 한 트랙에 들어오면 나머지 요청들은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 다음에 FIFO는 스타베이션 있어요, 없어요? 라이포, 스택은 있나 없나? 있어 없어? 있지. 라이포도 있지. 그것도 계속 현재 요청에 현재 트랙에 들어오면 새로운 게 중간에 들어왔어도 멀리 있으면 계속 못하고 현재 트랙 걸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N스텝 스캔은 뭐냐? 그런 스타베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비슷한데 요청한 거를 랭스 n의 q로 짜기는 거야. n개씩 짜게. 아, 우리는 한 번에 요청이 막 들어오는데 한 번에 10개씩 짜겠다. 아니면 뭐 20개씩 짜겠다. 그래서 요 랭스 n 안에서는 스캔으로 왔다 가면서 스캔이 가장 페어하면서도 성능이 이만큼 나오니까 스캔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아, 서큘러 스캔은 아니구나. 그냥 스캔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n의 길이에 따라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FIFO를 모델링 할 수도 있고 완전히 스캔이 될 수도 있어. 만약에 n이 1이면 어떻게 돼요? 한 개씩만 동탄적으로 처리하니까 뭐야? 걔는 FIFO야. 들어오는 순서. n이 무한되면 쭉 있는 걸 전체를 보고 하는 거니까 걔는 스캔이죠. 그래서 이 n스텝 스캔을 하면 스캔하고 FIFO 사이에 그 트레이드 오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둘에 FIFO가 가장 페어한 거고 스캔이 성능도 좋고 괜찮은데 그 둘을 조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둘의 문제점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F 스캔도 N 스텝 비슷한데 얘는 뭐예요? 얘는 N개씩 자르니까 Q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절대값을 자르는데 얘는 Q를 딱 2개로 처리하는. 그래서 한 번 스캔이 시작하면 2개의 Q를 사용해가지고 한 번 스캔이 시작할 때 모든 리퀘스트는 한 큐에 모아둬. 다른 큐는 엠프티하게 두고. 그래서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도 봐야 되겠다. 아, 스캔을 시작하게 되면 그 하나의 큐를 서비스하는 거고, 한쪽은 비어 있는 거 같아. 어떻게 되더라? 쉬운 건데 내가 헷갈린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그리고 읽으면 이해되는 거거든. 디스크 헤드를 하나가 아니라 2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뭐 만들 수도 있겠지. 만들 수도 있어서 뭐 여러 개를 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 디스크 하나가 리드라이트 헤드가 여러 개 있는 구조는 아직 없는 것 같고 그 대신에 디스크 여러 개를 써가지고 각각 독립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 배울 레이드예요. 그래서 디스크 성능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고 F 스캔은 뭐죠? F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2개의 서브큐를 사는데 when a scan begins 그러니까 한 큐를 두고 한 큐가 모여서 한 큐를 스캔으로 서비스하는 동안 다른 한 큐 시작할 땐 다른 큐는 비어 있다가 서비스하는 동안 다른 큐는 더블 버퍼링이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버퍼링 해놓고 얘를 서비스하다가 이쪽 비워놨다가 서비스 중에는 그 다음에 큐에다가 모아두고 그러면 2개 큐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거를 우리가 F 스캔이라고 한다. 그래서 N 스텝 스캔이란 또 다른 베리에이션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디스크 스케줄링에 대한 논문들이 나올 때 누가 처음에 이걸 하니까 이거 말고 이거 된다고 제안했는데 교과서에까지 나온 거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내가 다음 주에는 무슨 회의가 있어서 합숙 회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종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속도를 좀
내야 돼. 아마 가능할 것 같아. 파일 매니지먼트는 뭐 여러분의 파일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파일에 블락킹하는 거 두 가지가 좀 메인 알고리즘들인데 그것만 공부를 하면 되고,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소개하면 돼. 어떤 건지 여러분의 컨셉추얼하게 소개하면 되니까. 오늘 이 레이드까지는 최소한 끝내야 돼. 레이드 들어본 사람. 이 사람도, 이 친구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네. 내가 대학원 학생으로 있을 때, 여러분 나이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때, 그때 좀 젊었지 나도. 그때 20대 때, UC 버클리에서 있는 큰 컴퓨터 아키텍처나 시스템 쪽의 큰 두 가지 연구는, 하나는 이제 스탠포드의 리스크 프로세서. 그래서 밉슨이 실리콘 그래픽스니 그때 나온 거고, 그때 컴퓨터 아키텍처 연구하던 스탠포드 교수님이 존 헤네시인가 하는 분인데, 그분이 아직까지도 총장인가 한 10몇 년 동안 스탠포드 총장을 뭐라 그러지? 독재 아니고 뭐라 그러지? 장기 집권하고 있는. 장기 집권이 가능한 게 그만큼 인더스트리 임팩트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스탠포드 존 헤네시 교수님이 뭐 MIT나 뭐 스탠포드 졸업생이 아니라 써니 버팔로인가 약간 학교, 이게 뉴욕주에 있는 대학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UC 버클리, 캘리포니아 서부 쪽에서는 UC 버클리에서 나온 큰 줄기 중에 하나는 요즘에로 보면 그리드 컴퓨팅 있죠. 그리드 컴퓨팅의 전신은 분산 네트워크 병렬 처리예요. 결국 그게 이제 하나 큰 셈이고, 또 하나 나왔다가 죽은 거는 인텔리전트 메모리. CPU에 의존하지 않고 메모리를 좀 인텔리전트하게 하기 위해서 CPU를 대체해보자. 아직까지도 뭐 요즘에 딥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으로 딥러닝 악셀러레이터를 기존에 스타일로 이제 러직으로 구현하려는 친구가 있고, 메모리 소자를 바꿔서, 왜냐하면 메모리가 대부분이거든. 하려는 연구가 있는데, 이제 다시 인텔리전트 메모리 부활이 아닌가 이런 연구가 이렇게 보는 아이디어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연구의 시초가 버클리고, 또 하나 버클리의 시초가 또 하나가 이거예요. 레이드. 그때 히트한 거야. 모티베이션 뭐냐? 디스크 타임이 과거는 이렇게 느렸는데 현재 2010년 지금 좀 빨라졌기로 3ms 가장 성능 좋은 거. 근데 CPU 성능에 비하면 이게 40년이 지났는데 아까 100ms 기준으로 해도 한 30배밖에 안 빨라졌죠. CPU 성능은 40년이면 몇 배 빨라졌을까? 대략 무어의 법칙 적용해서 몇 배? 40년이면 몇 배 빨라졌겠어? 응? 대략 40년이면 10년이면 100배 빨라지거든. 무의 법칙으로 적용하면 대략. 그럼 20년이면 10,000배. 10,000배 곱하기 40년이니까 10,000배 곱하기 10,000배죠? 그러면 한 1,000,000배 빨라져. 그치? 10,000배 곱하기 10,000배니까. 1,000,000배 맞나? 1,000,000배 맞지? 1,000,000배 빨라지는 동안 얘는 한 맥시멈 30배밖에 안 빨라진 거야. 그러니까 CPU 속도에 비교하면 나머지 뭐 디스크도 그렇고 네트워크도 그렇고, 우리 대학원 컴퓨터 구조 수업을 들으면 이 CPU의 성능과 메모리 성능,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굉장히 빨라졌지. 그치? 요즘은 굉장히 빨라져. 그래도 CPU 성능에 못 미쳐. 그다음에 디스크 성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트렌드를 알 수 있는데, 가장 빨리 가는 게 CPU고, 그 다음이 네트워크야. 네트워크. 그 다음에 메모리랑 디스크랑 뭐 꼴찌를 잡는, 얘가 더 느릴 거예요. 기계적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느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결국 성능을 안 높이려면 실제 CPU도 패러럴 프로세싱을 해서 요즘 멀티코어가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디스크 여러 개를 동시에 쓰면 좀 빨라지지 않나? 이게 웨이드의 아이디어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러분 같이 PC용 컴퓨터에는 필요가 없는데, 서버나 이런 건 디스크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근데 기존의 디스크 가지고는 식 타임이 워낙 느리니까 이거 가지고는 문제가 됐다. 그래서 이 성능에 대한 이제 연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디스크를 같이 병렬 처리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컴퓨터 사면 뭐가 제일 먼저 망가져? 옛날 컴퓨터는 디스크. 여러분 뭐 CPU가 망가져서 못 쓴 경우 봤어요? 없지? CPU가 최소 10년 정도 개런티래요. 5년, 10년. 서버는 더 길어. 그 안에 문제가 안 생기게 다 설계 때부터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야.
에러가 날 확률, 패러티 에러 무슨 에러가 날 확률 다 계산하거든. 근데 가장 먼저 고장이 나는 건 기계적인 파트. 기계적인 파트가 가장 문제가 돼. 그래서 그러면 병렬로 이렇게 처리하다 보면 디스크 하나만 고장나도 못 쓰잖아. 어떻게 돼?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누가 고장났을 때 신뢰성 있게 복구할 수 있어야 돼. 이 둘을 같이 해결하겠다는 게 레이드예요. 레이드. 그래서 레이드의 약자는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혹은 이걸 다른 말로 inexpensive disk라고 그래요. 값싼 디스크 여러 개 사용해서 병렬로 동시 처리해서 성능도 높이고 신뢰성도 높이겠다. 그래서 레이드도 이제 표준에 따라서 레이드 레벨 0부터 6까지 7단계의 레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OS 입장에서 레이드는 실제로는 피지컬하게는 디스크가 여러 개 있는 거지만 물리적으로는 레이드 하나로 보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 다음에 디스크 용량이 이제 증가했으니까 추가적인 디스크를 더 리던던트하게 사용해서 페라티나 이런 걸 사용해서 어떤 디스크 고장 났을 때 페라티를 가지고 그 내용을 복구하겠다는 거예요. 복구하겠다는 거고, 병렬 처리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한 디스크에 순차적으로 쭉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를 나눠서 처리하는데 바이 시리얼하게 바이 0, 바이 1, 바이 2, 바이 3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블락 0, 블락 1, 블락 2, 블락 3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병렬로 저장하는 방법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그래서 레이드 레벨 0는 뭐예요? 만약에 어떤 실제 뭐 페이지들에서 어떤 기본적인 블락 단위가 8개의 디스크 섹터로 한다면 만약에 4개의 디스크를 가지고 있다면 두 블락씩 나눠 놓는 거야. 블락 0, 블락 1, 블락 2, 0, 1, 2, 3, 4, 5 각각의 나눈 한 전체 트랜스퍼한 블락에 각 디스크에 쪼개져 있는 거죠. 이 쪼갠 거를 우리가 스트립이라고 불러요. 스트립. 그래서 얘 동시에 읽어야 이게 하나의 블락이 되는 거지. 만약에 블락 사이즈가 이제 드라이브 수랑 스트립 사이즈보다 커지면은 여러 번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가 N개면 N개의 스트립까지는 병렬로 한 번의 요청이 병렬로 처리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처리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8개 섹터를 읽게 되면 실제로 읽는 시간은 2개 섹터만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이지.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나 빨라지나? 트랜스퍼 타임만 빨라지죠? 처음에 식 타임, 로테이션, 레처시는 다 같을 거 아니야. 약간 빨라지고요. 근데 이제 병렬적으로 트랜스퍼 할 때는 굉장히 이 수가 많아지면 빨라지겠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에러 디텍션, 커렉션 같은 건 안 쓰고 아주 기본적으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 병렬 처리할 수 있다 이거야. 디스크 여러 개 써서. 이게 레이드 레벨 0인데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일단은 트랜스퍼 속도가 빨라지니까 와이드하게 유스되지만 그 신뢰성은 보장하지 못하는 거죠. 레벨 1은 신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러링 하는 거야. 그럼 디스크가 4개가 아니라 8개가 필요해. 스트립 0, 1, 2, 3 저장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스트립 0, 1, 2, 3를 저장해.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 어떤 게 고장이 나도 또 다른 대칭되는 디스크들이 있으니까 다 원래 내용 복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요청이 여기서 봐도 이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니까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도 하나를 해서 신뢰성을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리드 리퀘스트가 2개의 디스크에서 동시에 서비스 될 수 있고 라이트 할 때도 동일한 걸 쓰니까 라이트도 패러럴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별 문제는 없어. 아까 거에 비해서 얘는 신뢰성도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비용이 2배잖아. 디스크가 2배로 드니까. 이걸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이건 안 써요. 아까는 최소한 빨라지긴 했죠? 빨라지긴 했어. 느리면 느린 만큼 트랜스퍼가 빨라져. 그렇죠? 근데 신뢰성은 떨어지는 거지. 왜냐? 하나만
하나만 고장나도 고장날 확률이 4배로 늘어난 거 아니야. 4개가 되니까. 근데 이제 얘는 고장이 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용이 2배로 늘어난 거죠. 이런 게 있고. 레이드 레벨 2는 뭐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블락 단위로 아까 스트립을 쪼개는 게 아니라 바이트 단위로 여러 개의 분산, 바이트 0, 바이트 1, 바이트 2, 바이트 3 분산을 시켜. 그 다음에 이 3개는 해밍 코드를 저장해서 4비트가 되면 3비트의 해밍 코드가 ECC가 추가가 돼요. 해밍 코드는 다 배웠죠? 배웠나? 디지털 시스템 논리에서 배운 사람, 손. 해밍 코드 배운 사람. 논리에르가 여러 반이라 교수님 따라 진도 거기까지 나갔는데 있고 안 배운 사람. 해밍 코드 안 배운 사람이 반. 배운 사람. 이 친구밖에 없어. 어떻게? 어? 어디? 공업수학에서 배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기전자 나왔는데 ECC, 해밍 코드를 모른다 그러면 뭘 배웠니 그럴 텐데. 그렇죠.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이 나중에 필요하면 좀만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 패러티에서 좀 확장한 거예요. 몇 비트를 더 추가하면 패러티는 보조적인 비트를 넣어가지고 얘가 비트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맞혀서 뭐 비트가 바뀌었구나. 우리 분명히 홀수로 저장했는데 하나 바뀌면 짝수가 나오잖아. 그러면 한 비트가 플립하거나 혹은 3비트 플립한 걸 알 수 있는 건데 3비트 플립 가능성은 없으니까 한 비트 에러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해밍 코드는 해밍 코드의 위치가 사실은 데이터가 있으면 0, 1, 2, 4, 8 이런가 2의 n승고에 이렇게 비트들이 추가가 되면 실제로 어느 위치에서 에러가 났는지 찾을 수가 있어. 어느 위치에서 에러가 났는지 찾을 수 있으면 뭐야? 그 위치만 플립하면 돼. 그래서 싱글빗 커렉션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패러티 하나 가지고 안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0, 1, 2, 4, 8 2의 n승 포지션에 비트들이 추가가 돼야 돼. 알겠죠? 이제 그걸 해밍 코드라고 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해보면 뭐 이렇게 금방 따라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또 그걸 다 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 근데 이런 바이트 레벨로 이렇게 바이트 혹은 워드 레벨로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하면은 얘가 모든 디스크가 로테이셔널리 싱크로나이즈 해야 돼요. 완전히 타이트하게 같이 이게 바이트 0, 바이트 1, 바이트 2니까 4바이트 한 워드 읽으려면 4개에서 동시에 읽어야 되잖아. 근데 순서가 달라지면 아까 블락 레벨 스트리핑만 봐도 나눠져 있긴 하지만 얘가 굳이 싱크로나이즈까지는 필요 없거든. 그냥 알아서 읽으면 되는데 이제는 더 어려운 건 레이드 레벨 2로 하면은 로테이션하게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야 돼. 그러면 리드 라이트 헤드가 딱 동일하게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해밍 코드를 하려면은 이 데이터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ECC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디스크 드라이브 수가 꽤 증가한다. 그 다음에 라이트 할 때는 디스크만 써주는 게 아니라 패러티도 써줘야 되죠. 이런 오버헤드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에러 코렉션을 해주지만 얘도 오버헤드가 상당히 커서 얘도 안 써. 아까 더블 미러링 안 쓰고 얘도 안 써.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아까 레이드 제로 가장 간단한 레이드 제로는 쓰지만 레이드 1, 레이드 2는 안 쓰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레이드 레벨 3는 아까 레이드 레벨 2랑 같은데 해밍 코드가 아니라 패러티를 추가하는 거야. 패러티를 추가하는 거야. 알겠죠? 패러티를 추가하는 거고. 그래서 얘는 릴라이빌리티, 신뢰성을 위해서 리던던트 디스크 하나만 추가하면 돼. 나머지는 다 데이터 저장하는 거니까 리던던시는 없잖아. 그렇죠? 디스크 하나만 추가하면 돼. 오버헤드가 작죠? 그래서 디스크 어레이가 얘가 n이 얼마나 크건 이게 4개짜리도 있지만 8개, 뭐 16개 있잖아. 그래서 디스크 하나만 추가하면 레이드 레벨 3를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러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i번째 비 패러티는 얘 익스클루시브 오화로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익스클루시브 오화니까 얘가 홀수개일 때 얘가 1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전체는 짝수개로 저장되는 거지. 그리고 디텍션 할 때는 홀수개인지 체크하면 되는 거죠. 우리 여기 스택 탑
친구는 그렇다. 마음에 걱정이 없나 봐. 저 친구 잘 자. 해피한 거. 이게 여러분이 저녁에 잠을 못 자면은 뭔가 머릿속에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잘 자면은 건강한 거야. 결국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도 하고 뭐 하는 거니까 잘 자는 게 좋은 거야. 뭐 나쁜 건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패러티를 저장했는데 어떤 걸 하냐면 어떤 디스크가 고장난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고장난 디스크를 알고 있으니까 위치를 알고 있거든. 고장난 디스크. 그걸 이용해서 패러티를 이용해서 원래의 값을 복구할 수 있어. 어떻게? 만약에 suppose x1 fail 하면 x1은 어떻게 돼? x4, x3, x2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x1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exclusive와 x3, exclusive와 x2, exclusive와 x0 하면 같은 건 다 없어지잖아. 0,0이니까. 그러면 여기를 다 없애고 x1, 오른쪽 변은 x1이 되고 아까 x3, x2, x0가 여기 붙죠? 이해되죠? 그러면 x1은 이거에다가 그거 exclusive 한 거를 이렇게 구해진단 말이야. 왜냐? 위치를 아니까. 아까 패러트까지 쓰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우리가 위치만 알고 있으면 복구도 할 수 있어. 패러트만 있어도. 이해돼요? 그런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 트랜스퍼 레이트를 아까 뭐 4배 혹은 8배, 16배 개수를 늘리면서 증가시킬 수 있죠. 그리고 복구할 수도 있고 오버헤드는 하나밖에 안 써. 그렇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얘가 로테이션을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으니까 한 번에 레이드가 하나의 요청밖에 처리 안 해. 근데 뭐 전송 속도 이게 디스크 섹터의 길이가 어떤 파일 전송하는 블락이 굉장히 클 때는 트랜스퍼 타임이 중요하죠. 그때는. 그래서 속도를 높일 수만 있지만 한 번에 하나씩밖에 요청을 처리 못하니까 하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레이드 레벨 4는 어떻게 해? 요거는 바이트나 워드 단위의 인터리빙을 쓰는데 얘는 다시 블락 단위로 써요. 그래서 어떻게 돼? 블락 0, 블락 1, 블락 2, 블락 3를 쓰고 각 블락별로 독립적으로 액세스하는 거 이렇게. 로테이셔널리 싱크로나이즈 할 필요 없어. 분산돼서 저장하는 거. 그래서 각각의 디스크가 블락 0, 블락 9 이렇게 인터리빙 되어 있으니 각각의 요청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 병렬로 처리할 수 있어. 그래서 한 번에 요청 하나가 아니라 4개가 있으니까 맥시멈 4개까지 처리하죠. 그러니까 요청이 분산만 되면 병렬로 처리한다. 이게 실제 캐시나 메모리에도 똑같은 구조가 적용이 돼요. 여러분 컴퓨터 구조 배울 때 메모리에서 메모리 인터리빙 기억나요? 걔도 이거 방법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캐시 액세스하는 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캐시 그 메모리 액세스하는 속도 증가시키고 캐시도 뱅크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같은 방법이에요. 레이드에도 그런 걸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아까랑 다른 게 트랜스퍼 레이트이 빨라지나? 안 빨라져? 아까 로테이션을 싱크로제 할 때는 바이트 0, 바이트 1, 바이트 2 이렇게 돼 있어서 한꺼번에 전송하니까 어플리케이션 하나, 요청 하나를 처리할 때 전송 속도가 빨라졌는데 얘는 각각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니까 얘는 요청 하나를 처리하는 속도는 안 빨라져. 대신에 동시에 4개까지 요청을 병렬 처리할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suitable for application with IO 리퀘스트가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데는 좋은 반면에 한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중에 일을 할 때 서버를 컨피그레이션 하면 서버에서는 레이드가 좋겠죠. 각각을 해놓고 패러티만 하나 추가해서 병렬로 하나씩 처리하는 게 여러 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서버 같은 경우는 요청이 많은 거 아니에요. 각각 요청에 헤비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데 적합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신뢰성을 위해서 각 블럭별로 스트립한 패러티, 빗 바이 빗 패러티를 여기다 저장해요. 빗 패턴을 딱 해서 여기다 저장해 놓은 거. 그래서 만약에 디스크 1에다가 쓰게 되면은
디스크 1만 쓰는 게 아니라 패러티도 바뀌죠. 패러티도 써야 돼. 그래서 결국 하나 라이트를 할 때마다 디스크 2번을 읽고 2번을 써야 되는 그런 오버헤드가 있어요. 오버헤드가 있어요. 따라오나? 따라와. 이렇게 잘 따라오면 될 거야. 나왔는데 잘 집중해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원래는 X4는 이거잖아. 그쵸? 근데 새로운 라이트를 하면 우리가 X1이 X1 다시가 되잖아. 그쵸? 그럼 우리가 X4 다시를 새로 써줘야 되잖아. 그쵸? 이거를 계산해 줘야 돼. 근데 여기다가 다시 이건 X1 익스클루시브와 X1 이걸 해도 얘는 00이니까 영향이 없죠? 요 식이랑 요 식이랑 같잖아. 따라오나? 근데 여기서 요 위치를 하나를 바꿔. 그러면 원래 게 요게 들어가고 X1 바로 바뀌지. 순서를 이렇게 바꿔줬으니까. 근데 요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요게 그 전에 X4지. 그래서 어떻게 돼? 새로운 페라티는 그 전에 페라티하고 내가 쓰고 있는 값하고 새 값. 새 값. 그러려면 어떻게 돼? 얘는 이제 쓰려고 하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거고 요 두 값을 읽어야 되지. 내가 쓰고 있는 원래 그 전 값하고 그 전 페러티를 읽어서 현재 새로운 데이터하고 익스클루시브 하면 새로운 페러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돼? 두 개를 읽고 얘도 쓰고 얘도 쓸 거 아니야. 라이트니까 두 개를 써야 되는 거야. 이런 오퍼레이션이 발생을 해요. 이해돼요? 그래서 페러티를 캘큘레이트 하려면 올드 데이터하고 올드 페러티를 읽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페러티도 쓰고 새 값도 써야 되지. 두 번의 리드랑 두 번의 라이트.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건 병렬 트랜스폴도 할 수 있고 좋아.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레이드 4의 문제는 뭔가? 나 혼자 하니까 여러분이 또 늘어지는데 다시 보너스. 레이드 4의 문제가 뭘까? 이거 잘 안 써. 근데 뒤에 나온 레이드 5는 잘 쓰는데 뒤에 보지 않고 여러분 양심에 맡기고 이거 문제점이 뭔가? 페이트가 디스크 하나 있어도 또 디스크가 깨지면 지금 머리 좋네. 너 우리 연구실 와라. 같이 실내치기 해봅시다. 우리 세계를 제패한다니까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이 사는 단순하게 실내치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한번 생각해봐. 보너스도 많이 줬는데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뭐냐? 얘가 라이트 할 때마다 얘를 인볼브하고 뭐 할 때마다 얘가 써야 되죠. 얘를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깨지면 전체가 신뢰성이 다 깨져. 그래서 신뢰성이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돼? 다시 보너스 5점. 뒤에 보지 않고 뒤에 본 거 아니지? 양심에 맡기자. 우리 뒤에 보지 말고 양심에 맡겨서 안 보고 얘기하는 사람, 안 보고 손든 사람. 둘 있는데 아까 보너스 5점 받았나? 이번엔 저쪽에 한번 해줄까? 그 다음에 자네. 페리티를 각 디스크에 하나씩 가는 자네 진짜 뒤에 안 본 거야?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다 천재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아주 그런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그거야. 레이드 레벨 5. 페러티를 이렇게 블락별로 얘를 인터리빙 시킨 거야. 각 디스크 돌아다니고. 우리 학생도 똑같은 생각했죠? 그 정도 머리면 돼. 그러면 다 우리 연구실 다 오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레이드 4랑 같은데 페러티 빛을 디스크로 인터리빙 시킨 거야. 돌아가면서. 라운드 로빈으로. 그래서 어떤 디스크 하나 깨져도 나머지로부터 하나를 복구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그게 될까 하는데 생각해보면 돼. 그 다음에 하나의 페러티 디스크 하나에 뭉쳐 있어서 걔가 바틀렉이 안 돼. 이렇게 되면. 그 로드도 분산시킬 수가 있어.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훨씬 좋죠. 아까 거보다. 그래서 얘는 이게 제일 내가 보기 제일 나은 스킵이야. 와이들리 유스드. 아예 아주 심플한
레벨 제로 쓰거나 아니면 이거 쓰. 이게 제일 스마트한 스킴이죠. 그 다음 레벨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 이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패러티를 하나 더 쓰는 거야. 얘는 패러티를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에러 퀘스천을 가지고 이걸 더 만들어 놓고 걔를 이렇게 디스트리뷰션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패러티 말고 다른 인디펜던트 알고리즘으로 이 패러티 캘큘레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한쪽에서 뭐가 문제가 돼도 또 다른 쪽으로 커버할 수 있어서 얘는 훨씬 더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는데 아까 하나 패러티 라이트 할 때마다 2개 읽고 2개 써야 된다 그랬죠? 얘는 이것 때문에 그게 또 곱하기 2배는 되겠죠? 오버헤드가 커져서 성능이 실제로 30%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더 신뢰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번에 이거 마저 설명하고 뒤까지. 디스케이션 쉬우니까. 자, 혹시